2011년 8월 27일 오후 4시 소양시의 여름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다.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카페 온유에서 민여진은 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매일 이맘때면 어김없이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가던 유경아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안 오시네. 민여진은 중얼거리며 카운터 너머로 유 할머니의 집 방향을 바라봤다. 불과 50m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70대 중반의 유 할머니는 홀로 살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이었다. 오후 4시 카페 방문은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일과였다. 시침이 5시를 가리키자 민여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어제도 그제도 변함없이 나타나던 할머니가 이틀 연속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했다. 더욱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평소 전화벨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분이었는데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민여진은 마음을 정하고 카페 문을 잠갔다. 유 할머니의 집까지는 걸어서 2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유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현관 신발장에는 할머니의 검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여진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더 길게 눌러봤다. 여전히 조용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문 너머로 소리쳐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 TV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민여진은 망설이다가 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지 않았다. 유 할머니는 항상 대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런 시골에서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할머니? 민여진이 다시 한번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공기가 무거웠고 평상시와 다른 냄새가 났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민여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평소 유 할머니가 앉던 안락 의자는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차 한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안방으로 향하는 민여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그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경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얼굴 전체가 노란 포장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손목과 발목은 전선과 테이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이미 차가워진 몸에서 생명의 온기는 찾을 수 없었다. 민여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112를 누르는 손가락이 계속 미끄러졌다. 여보세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살인사건이에요. 유경아 할머니가 죽어 있어요. 30분 후 소양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성훈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처럼 잔혹한 현장은 오랜만이었다. 감식팀과 함께 꼼꼼히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70대 여성 유경아, 독거노인입니다. 발견 시각은 오후 5시 20분경이고요. 동료 형사가 초기 정보를 정리해 보고했다. 이성훈은 거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에 찻잔, 켜져 있던 TV 가지런히 정리된 방 안.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네요. 감식팀원이 안방 화장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현금이 그대로 있어요. 화장대 서랍에는 30만 원 가량의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통장과 도장도 제자리에 있었다. 다만 몇 개의 금반지와 목걸이가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인 강도 범죄 패턴과는 다르군요. 이성훈이 중얼거렸다. 현금을 두고 장신구만 가져갔다는 건 계획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급하게 도망쳤거나. 감식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발견됐다.
피해자의 얼굴을 감쌌던 노란 포장 테이프 끝부분에서 지문 한 개가 검출된 것이다. 크기는 불과 1cm 정도로 작았지만 선명한 융선 패턴이 남아 있었다. 이걸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젊은 형사가 물었다. 2011년 기준으론 힘들 것 같습니다. 부분 지문이라 데이터베이스 매칭이 쉽지 않고 화질도 그리 좋지 않아요. 감식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현장 조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2011년 소양시 주택가에는 방범 카메라가 많지 않았다. 피해자 집에서 10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의심스러운 인물 한 명이 포착됐지만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평소 접촉이 있던 사람들을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이성우는 수첩에 메모를 적으며 말했다. 유경아는 과거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5년 전 소양으로 내려왔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살고 있어 연락이 잦지 않았다. 동네에서는 조용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여진 씨 말로는 매일 카페에 오시던 분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류는 어땠을까요? 동료 형사가 물었다. 조사 결과 유경아는 주변과 큰 갈등이 없는 인물이었다. 가끔 고물상 주인이 폐가구를 수거하러 들르는 정도였고 마트나 병원도 혼자 다니는 편이었다. 원한 관계를 찾기는 어려웠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어려워졌다. 물적 증거는 부족했고 목격자도 없었다. 유일한 단서인 지문도 당시 기술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일단 이 지문을 잘 보관해두고 추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성우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소양시의 첫 강력 사건이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자 시민들도 점차 잊어가기 시작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악몽이었다. 사건 발생 3주 후인 9월 중순 소양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접수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유경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김봉재는 유경아의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동네 주민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던 그가 갑작스럽게 자수를 한 것이다. 이성훈 형사는 김봉재를 조사실로 데려가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말해보세요. 8월 27일 오후였어요. 할머니 집에 폐가구를 수거하러 갔는데 김봉재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돈을 안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지만 그의 진술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다. 테이프로 얼굴을 감쌌다고 했는데 무슨 테이프였나요? 검은색 테이프였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건 노란색 포장 테이프입니다. 김봉재는 당황하며 말을 바꿨다. 아, 노란색이었나요? 잘 기억이. 결박에 사용한 도구는 뭐였습니까? 로프. 아니, 전선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성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봉재를 바라봤다.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이렇게 애매하게 기억할 리 없었다. 더욱이 그는 피해자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말 당신이 범인이 맞습니까? 왜 갑자기 자수를 하게 됐죠? 김봉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3일 전 밤에요.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중년 여성이었는데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비구니님이었던 것 같아요. 김봉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비구니는 밤늦게 고물상을 찾아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유경아 할머니의 원혼이 진짜 범인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인이 자수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특히 제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한 겁니까? 그 비구니님이 계속 압박하더라고요. 당신이 용의선상에 올라 있으니 차라리 자수해서 가족을 보호하라고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성우는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비구니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말해보세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보통이었어요. 목소리가 좀 거칠었고 그리고 묘하게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경찰 수사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이성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수사 상황을 외부인이 알기는 어려웠다.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며칠간의 추가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봉재를 압박했던 비구니는 이성훈의 친누나 이미경이었다. 그녀는 10년 전 출가해 인근 사찰에서 수행 중이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성훈은 누나를 만나 따지듯 물었다. 동생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주고 싶었어. 김봉재는 어차피 수상한 인물 아니야? 차라리 걔가 자백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잖아. 그건 조작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무고하다고? 평소 그 집 드나들던 사람인데 뭔가 있을 거야. 설마 정말 결백하겠어? 이성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의 호의가 오히려 수사를 교란시킨 것이다. 결국 김봉재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한번 용의자로 지목된 그는 동네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 고물상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말 범인이 아니라고 믿어요? 아내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람들 눈초리가. 2달 후 김봉재 가족은 결국 소양시를 떠났다. 허위 자백으로 인한 누명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유일한 용의자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2017년 3월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는 미제 사건 재검토 프로젝트가 한창이었다. 최신 디지털 감식 기술을 활용해 오래된 증거물들을 다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소양서에서 넘어온 2021년 유경화 살인사건 증거물입니다. 김태현 수사관이 보관함에서 비닐 포장된 테이프 조각을 꺼내며 말했다. 당시에는 부분 지문이라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6년이 흐르는 동안 지문 감식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다. AI 기반의 패턴 분석 시스템과 고해상도 3D 스캐닝 기술이 도입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부분 지문 매칭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번 돌려봅시다. 감식팀장 박상호가 최신 장비 앞에 앉았다. 스캐너가 테이프 조각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다. 매칭률 94.7%. 신원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최건우 45세, 창원시 거주의 인적사항이 떠올랐다. 마약 사용, 폭행, 절도 등의 전과가 오범에 이르는 상습범이었다. 2011년 당시 어디 살았는지 확인해봐요. 박상호가 지시했다. 조사 결과 최건우는 사건 당시 소양시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8월 27일 전후로 소양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진술도 발견됐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 주변 편의점에서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김태현이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최건우와 유사해 보였다. 당시에는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었다. 경찰은 즉시 최건우를 소환했다. 현재 그는 창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었다. 최건우 씨, 2011년 8월 27일 소양시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소양? 거기가 어디죠? 최건우는 시치미를 뚝 떼며 반문했다. 당신의 지문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최건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문이 나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부인하시나요? 아니 그게. 사실 제가 그때 자전거를 도난당했거든요. 바구니에 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테이프도 있었어요. 범인이 제 자전거에서 테이프를 가져다 쓴 것 같아요. 형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다. 너무나 뻔한 변명이었다. 자전거 도난 신고를 하셨나요? 그때는 신고할 생각을 못했어요.
목격자나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정말 도난당한 게 맞아요. 추가 조사에서 최건우의 알리바이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사건 당일 오후 시간대의 행적이 불분명했고 가족들조차 그의 정확한 위치를 증명해주지 못했다. 그날 뭘 하고 계셨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같이 있던 사람이 있나요? 아내는 일하러 나갔고 혼자 있었어요. 며칠간의 조사에서 최건우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집에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동네 술집에 갔었다고 하기도 했다. 술집 사장도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당신이 평소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2009년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죠. 최건우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건우의 집을 수색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물증을 찾기는 어려웠다. 지문 하나로는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상황 증거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기소할 만하지 않나요? 수사관이 반박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알리바이 확인도 어렵고 목격자 진술도 애매해요. 그럼에도 경찰은 최건우를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6년 만에 찾아온 유일한 단서를 놓칠 수는 없었다. 유경화의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드디어 엄마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하지만 최건우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2017년 9월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최건우의 재판이 시작됐다. 6년 만에 열린 재판에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검사는 피고인 최건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의 지문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됐고 당시 피해자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박은 만만치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6년 전 테이프 조각에서 나온 부분 지문 하나뿐입니다. 이것만으로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인은 지문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자전거 도난으로 인해 본인 소유의 테이프가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검찰 측에서는 최건우의 전과와 불분명한 알리바이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과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전과가 있으며 사건 당일 행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몇 차례 보완 수사를 명령했지만 추가적인 물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8명의 배심원 중 7명은 무죄, 1명은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지문 하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장이 의견서를 낭독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는 유경화의 가족들이 매번 참석했다. 큰아들 유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6년을 기다렸는데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는 휴정 시간에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반면 최건우의 아내는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과거에 실수는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3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은 모두 추정에 불과했고 변호인 측의 반박에 흔들렸다.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최건우는 직접 법정에 섰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유경화 할머니를 죽인 적이 없어요. 제가 비록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살인마는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2017년 12월 15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피고인 최건우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지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유경아의 가족들은 오열했고 최건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다시 미제로 돌아갔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유진수는 판결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또다시 묻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편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장 상황을 보면 계획적 범행보다는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고 범인은 당황해서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란 테이프와 특이한 매듭 방식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이나 포장업 관련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정도 결국 추측에 불과했다. 2025년 현재 유경아 살인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시간만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침묵의 증인으로 남았다. 어쩌면 진짜 범인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유경아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